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정치. 자, 이번 강의는 2023년 5월 3일 방문각 일반사회 권박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모의고사 정치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봤죠? 자, 바로 정치는 세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자, A의 7번 보겠습니다. 자, 해피 정치 여기에 쪽수를 제가 문제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메모를 해두고 요 교재에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를 권합니다. 자, 7번 가요. 정부의 통치 행위는 권위에 기초해야 한다. 그렇죠? 권력과 권위. 권력과 권위. 그렇죠? 권력과 권위에서 뭐 공통점이면은 뭐 강제력이다. 였고요. 차이점이라면 권위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다. 그렇죠? 자,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따르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자 할 때, 그렇죠? 권위입니다. 권위. 정부의 통치 행위는 권위를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막스 베버는 이러한 권위의 유형을 세 가지로, 그렇죠? 세 가지. 자, 첫 번째, 요것은 제 해피 정치 102쪽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통적 권위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 등에 기반한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종족사회에서의 족장의 권위라든지 봉건사회,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영주의 권위라든지 절대주의 시대의 전제군주의 권위라든지 그냥 늘 쭉 그래 왔으니까 그냥 따르는 겁니다. 예. 자, 둘째는 자, 기억인데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 법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합리적 법적 권위, 줄여서 합법적 권위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 국가들에서 기능하고 있는 전형적인 권위죠.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나타납니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에 제도화된 권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셋째는 니은인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지지와 복종을 확보할 수 있는 초인적인 자질을 갖춘 초인적인 자질이 바로 카리스마잖아요. 우와, 카리스마가 그냥 흘러 넘치는데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초인적인 자질을 갖춘 지도자의 개인적 힘에 의존한 권위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적 권위는요,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 이때 이제 보통은 좀 발휘를 하고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카리스마를 뿜어내기가 어렵잖아요. 한두 번 보면은 듣기 좋은 꽃노래도 3-4번이라고 한두 번 볼 때는 우와, 신기하다, 감동적이다 하는데요. 비슷비슷한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식상한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러나 카리스마적 권위는 현대 국가와 양립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제한 정부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바로 작성 방법 첫 번째, 기업과 니은은 해결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밑줄 치는 리얼의 의미를 서술하고 일단은 제한 정부. 제한 정부 영어도 있잖아요. Limited government. 제한 정부라고도 하고 작은 정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을 해요. 누구를 뭘 제한해요? 정부를 제한하잖아요. 정부가 오버하지 말라고. 너무 많은 거, 너무 센 거 하지 말라고. 강도도 제한하고요. 범위도 제한합니다. 기능도 제한합니다. 공무원 숫자도 제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걸 쓸 수 있겠죠. 정부를 제한합니다. 왜? 정부 반대편에 있는 게 국민이거든요. 시민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사실은 뭐 막연한데,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는지 읽어볼게요. 정부의 권한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정부의 권한은 국민이 허용하는 일에만
국한되어야 하는 정부를 제한정부라고 한다. 자, 이렇게 썼는데 정말 평이합니다. 근데 뭐 얼마든지 더 다양하게 쓸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로크가 강조합니다. 국민의, 시민의,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했지만 그 정부는 당연히 제한된 정부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뭘 상정을 했어요? 저항권.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는, 즉 제한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저항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막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논술이네요, 논술. 자, 우리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뭐 그 정도의 내용으로도 정부가 제한되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그렇다면 이를 활용해서 밑줄 친 디귿의 이유를 설명할 것. 자, 현대 정부는 제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권위는 현대 정부와 양립하기 어렵다 하잖아요. 또 제가 작성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카리스마적 권위에 근거한 지도자는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에 처한 정치 체제에서 흔히 발견되고 늘 하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줄 모르니까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초인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합리적 법적 권위에 따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면은 전통적 권위에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카리스마적 권위를 얻겠어요? 법으로도 전통으로도 안 될 때잖아요. 근데 법으로도 안 되고 전통으로도 안 될 때는 일시적이잖아요.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 때 이게 힘을 발휘한다고요.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에 처한 정치체제에서 흔히 발견되고 국민들은 그의 초인적인 자질에 매료되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 즉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한 정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니네 재산 내놔라, 니네 자식을 국가에 바쳐라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자살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 정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와 카리스마적 권위는 함께 있기 어렵다. 병립하기 어렵답니다. 양립하기 어렵다. 적절하죠? 자, 다음 8번. 자, 8번. 자, 요것은 해피 정치 234쪽 그리고 194쪽에 나오는 거니까 참고해 보기 바라고요. 자,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상황, 특히 정당 체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불안정성은 의원 내각제의 단점으로 평가되죠. 임기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죠?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는 말은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물러나시오 하면은 물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송한데요,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총리나 내각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퇴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행정부의 불안정성 그 자체죠. 그러나 정당 체제 중에 하나인 양당제 하의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잦은 교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굳이 구체적인 나라를 이야기하자면 영국이겠죠. 영국도 뭐 제3당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이거를 양당제로 보기가 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자, 반면에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빈번한 교체는 주로 다른 정당 체제, 다당제 됩니다. 다당제 하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 정당 체제에서는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때 주로 정당 간 연합에 의한 정부를 구성하는데, 연합에 의한 정부, 연립정부라고도 하고 연립내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뭐 연정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냥 연립정부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싶은데, 내각, 캐비넷, 내각이라는 말을 또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꼭 뭐 둘 중에 하나를 써야 한다 이건 아니고요.
자, 이 경우에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상실할 가능성이 없죠. 왜? 연립을 하다 보니까 여러 정당들이 이념이 다르잖아요. 지지 기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이 연립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뭔가 좀 현실 정치의 어떤 상황 변화가 오면은 우리 안 할래. 왜냐? 계속 그 정부의 구성이 되면 그 잘했다 잘못했다 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아요. 근데 계속 그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총선거 때 책임져라. 니네들도 연립 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경제도 안 좋고 뭐 외교도 안 좋고 책임져라. 이러면 자기 정당의 후보가 많이 당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자꾸 저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집권을 우리가 많이 당선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얼마든지 중간에 튀어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다당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만 아무리 의원 내각제를 하더라도 양당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의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책임 정부 실현도 정당 체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유지하는 한에서만 통치할 수 있다. 의회가 행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바로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죠. 신임,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라든지 또는 국무위원, 내각이 뭘 잘못해요. 뭐 아주 더러운 어떤 사생활이 폭로가 된다든지 어쨌든 뭔가 잘못해요. 너무 무능력하다든지 그래서 막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다음에 총선으로 그냥 그대로 가면 이 총리와 이 내각으로 그대로 가면 다음 선거 때 그냥 자기 정당 후보가 그냥 우르르 다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총리 바꾸자. 내각 좀 바꾸자. 제 식사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이 또 총리나 내각이 뭐야 왜? 우리가 뭐 잘못했어? 아니 니네들이 지금 왜냐면 같은 정당 안에도 파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과장해가지고 물러나라. 우리 파에서 총리 좀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건 안 되죠. 그냥 안 받아들인다. 이러면은 신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라 하면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물러나라 하니까 난 안 물러나고 버틸래. 그러니까 물러나라 하는데 안 물러나고 버틸래. 이러면은 그 물러나라라는 권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러나든지 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즉 의회의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의회의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양당제하의 의원 내각제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작성 방법 두 번째입니다. 그 권한이 행사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절차 두 가지를 서술할 것. 제가 작성한 거 읽어드릴게요.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결의하면 내각은 그 뜻을 따라 총리나 내각이 사퇴하거나, 그러니까 총리는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 국무위원이, 이 장관이 총리랑 너무 좋아하고 총리랑 너무 친하고 총리도 얘가 좀 잘못하는데도 그래도 얘 기회를 좀 더 주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당 정당에서는 총리가 지금 잘하는데도 얘 때문에 총리 욕도 먹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 국무위원만 바꿔도 돼요. 근데 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임명한 사람인데 해가지고 다 물러나. 야, 우리 총사퇴하자. 그리고 다 물러나면은, 그렇죠? 다시 뭐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리나 내각이 사퇴하거나, 아이고, 뭐, 내가 임명했는데 쟤만 물러나라 그러고 다른 사람 그러고 그냥 우리 다 물러나자. 새로운 총리와 새로운 내각이 잘하기를 바란다. 왜? 우리 정당에는 뛰어난 그런 총리 후보자, 뭐 그런 제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냥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뭔 소리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정당 안에서 총리나 내각, 총리나 강요 물러나라 했던 그 정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치 세력들이 그 다음 총선에서 싸그리 낙선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내각 불신임 결의가 정당하다, 국민 다수의 여론을 반영했다. 그러면은 또 그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되어서 뭐 그쪽에서 다음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리나 내각이 사퇴하거나 반발의 의미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하게 된다. 그 두 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B의 6번 갈게요.
자, 요거는 제 햇빛 정치에 251쪽에 있으니까 역시 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학생 선거제도를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선거제도를 크게 둘로 후보로 선출하는 것에 있어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그리고 혼합 있는데요. 이 둘을 혼합하는 거예요. 자, 더 좋은 선거제도가 있나요? 자, 선거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그중 하나는 공정성입니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후보에게 공정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여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거제도의 공정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공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비례성입니다.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세 글자로 해도 되고요. 의석 점유율 해도 됩니다. 자, 의석률과 득표율의 차이가 작으면 비례성이 높은 제도. 그러니까 득표율이 40%면 40%를 득표를 했으면 의회에서도 40%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딱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정한 거죠. 20%를 득표했는데 50%의 의석을 점유하거나 50%를 득표했는데 20%의 의석을 점유한다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죠?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뭘 가지고 판단한다? 비례성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학생, 선거제도에 어떤 요소가 그런 비례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비례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구의 크기입니다. 선거구가 요거만한 동네를 선거구로 하냐,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례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요, 득표율이 30%다, 의석 점유율도 30%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작잖아요. 소선거구제. 대체적으로 왜 소선거구제, 선거구가 작으냐? 거기서 한 명만 뽑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석률과 점유율의, 그러니까 의석률과 득표율 차이가 크지요. 비례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수대표제보다 선거구 크기가 큰 비례대표제가 더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는 봉쇄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비례성을 낮추는 제도가 됩니다. 그랬어요. 자, 작성 방법 첫 번째, 자, 득표율 했고요. 기억의 이유. 자, 기억의 이유 제가 쓴 거 읽어줄게요. 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다수대표제가 실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비례율이 떨어지잖아요. 선거구 크기가 전국 단위로 커질수록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은의 정의를 활용하여, 자, 봉쇄조항의 정의. 비례대표제에서 과도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아니면 의석 배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로 진입저지 조항 또는 진입장벽이라고도 한다. 자, 이게 바로 봉쇄조항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도 있고요. 또는 뭐 우리나라처럼 지역구에서 몇 석 이상을 득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선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왜 디귿처럼 비례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느냐? 자, 봉쇄조항은 사표로 인한 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만으로, 그러니까 일정 비율을 넘는 정당만으로 득표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이 나누짐으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요. 주요 정당 세 정당이 있는데 주요 정당 세 정당이 한 40%를 득표했다고 쳐요. 40%를. 근데 나머지 조그마한 정당이 60개가 있어요. 60개의 조그만 정당들이 다 1%씩 득표를 해요.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그 60개의 정당이 득표한 그 60% 그 득표는 모두 다 무슨 표가 돼요?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정당 3개는 40%를 득표했는데 실제 의석 점유율은 3개 정당 합치면 10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쇄 조항은 다시 비례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예까지도 들면은 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 하지 않더라도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모의고사 정치 문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본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뭐 자주 드렸는데요. 공부를 완벽하게 대비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정치학 개론서 10권을 읽든 20권을 읽든 끝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출제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출제되면 내 뇌, 브레인을 믿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신감. Stay foolish, just do it 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모의고사 해설, 정치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